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월간 카이색 오늘도 다시 한번 달려보기 위해 등장한 식군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트 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코드런트 윤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익스웨랩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오신트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분석을 주제로 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번 나와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신트에 대한 분야보다는 조금 시야가 좀 다른 것 같고, 네. 어떤 특정 사건을 제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다뤄볼 수 있겠냐 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한번 분석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주제. 바이비트에 대한 이야기네요. 바이비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에 대한 개요부터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바이비트는 그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이고요. 본사가 지금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바이비트가 있었는데, 이 바이비트가 올해 6월 21일 날 그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음, 암호화폐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게 이제 무려 이더리움을 50만 개, 우리나라 돈 음, 계산하면 한 10억 달러 되고, 하나로 계산하면 한 2조 원이 넘어 음, 어마어마한 금액의 탈취를 당했는데, 그 배후에 우리가 북한의 라자루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이 있다 라고 하는 일로 굉장히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사건 궤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해킹 기법을 통해서 해킹을 당했는지, 그리고 음,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순서대로 해서 간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비트 거래소 사건을 보게 되면 크게 이슈가 우리가 주제로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중에서 가장 대규모, 가장 음, 큰 음, 규모의 해킹 사건이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건이 터지면서 발생했던 피해액은 약 15억 달러, 정확히는 14억 6천 달러고 우리나라 계산하게 되면 2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탈취당한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개수로는 한 음, 50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뭐 보안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누가 이 사건을 배우냐라고 분석해 봤을 때 북한의 라자루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이 했다라고 하는 정황인 도구가 나오면서 북한이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한 걸로 어느 정도 지금 FBI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최초에 보시면 여기 그 영어로는 좀 잭 XTP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분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코인 분석 전문가인데, 이 분이 이제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텔레그램에 채널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음. 요 관련된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요게 이제 실제로 기사화돼서 이제 크게 기사화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기사되기 전에 이미 바이비트 쪽에서는 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있었죠. 예. 음, 그래서 인지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자체 인력만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걔네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외부의 포렌식 팀하고, 음, 세계 곳곳에 있는 코인 전문 분석가들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그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나름대로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큰 금액의 음, 해킹을 당했지만, 요 바이비트가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음. 주변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사실 이렇게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것들 당하면 뭐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대한 이슈도 그렇죠. 되게 많았을 대부분은 이제 텐데, 사건이 나면 덮거나 네,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바이비트는 요거를 갖다가 신속하게 오픈했고, 그리고 음, 전문 인력들이나 기관들, 이렇게 기업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있으며, 음, 현재는 요 관련해가지고, 그 북한 라자스가 해킹에 사용했던 지갑들을 갖다 리스트해가지고, 얘네가 블랙리스트 만들어놨어요. 음, 음,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API로 공개해가지고,
전 세계 이 보안 전문가라든지 코인 추적자들이 요 지갑 주소를 갖다가 계속 모니터할 수 있도록 사후 작업을 진행해가지고 계속 신속하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물론 지금은 이제 요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으로 86%가 다 전환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전환 안 됐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 분석을 해봤을 때 현금화는 아직 안 됐어요. 현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걔네들이 현금화하기 전에 요거를 자금을 동결시켜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넘긴다라는 개념이 좀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그러니까 건데, 이게 보통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을 넘기기에는 그 추적이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크로스 체인 프로토콜이라는 거하고 믹서를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중간에서 한번 섞어 가지고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분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추적할 때 거래소 요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 해커들이나 라자르스 이런 애들은 요거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믹서라는 데 이용해서 그 송금을 갖다가 쪼개서 수천 개의 지갑 주소로 보내버리면 나중에 이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방식을 써서 활용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킹 진행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게 어떻게 해킹을 됐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포렌식을 하면서 이 바이비트가 공식적으로 낸 보고서가 있어요. 네네. 그 FBI나 각자 그 회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한 4단계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이번에 해킹 사고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콜드 월렛을 직접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바이비트가 사용하는 그 지갑 주소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보통 멀티시그라고 해서 세이프 월렛이라고 하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해커가 직접 요 이더리움 콜드 월렛을 공격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대부분은 개발자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종의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이 악성 코드 심었다는 의미는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개발자한테 뭔가 피싱 메일이든 뭐 피싱 뭔가 어떤 사이트 보내서 뭔가 클릭을 해가지고 악성 사이트가 설치되게끔 뭔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그거를 클릭함으로써 자기 PC에 이런 악성 자바스크립트가 설치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트랜잭션을 과정에서 서명을 다 위조하는 그런 공격을 해서 실제로 그게 정상적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주소를 갖다가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라 공격자 주소로 변조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빼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콜드 월렛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어떤 것의 기능을 갖고 있고 왜 이게 이슈가 그렇죠. 되는지. 콜드 월렛이라는 게 원래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갑주가 있는데 일단 콜드 월렛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갑을 보호할 때 인터넷망과 완전히 떨어진 분리시킨 곳에다 보관하는 거를 보통 콜드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은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을 붙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안전하다고 기존에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사람들도 보면 콜드 월렛을 되게 안전하게 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은 이 콜드 월렛이 직접 공격받았다는 케이스가 돼서 굉장히 이슈가 컸던 사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콜드 월렛이 그 내부망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망에 분리되는 이 지갑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상대가 누구냐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 특히나 이런 지갑을 다루는 지와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아마 운영자나 개발자가 아마 타겟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 타겟하고 공격을 해서 만약 성공하게 되면 지금같이 인터넷망과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콜드월렛을 갖다가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에서 해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용자에 대한 원래 지갑 주소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나 혹은 가상 거래소에 대한 계정이 탈취돼가지고 옮겼던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번 케이스는 좀 그렇죠. 바뀌었던 상당히 정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 시간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하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그리고 공격 자체들도 기존 알려진 것 방법들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방법들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용한 것 중에서 보면은 일단 프론트엔드 조작이라 해가지고 그 네. 셀프 UI, 그러니까 셀프 얼렛에 그 지갑 화면을 갖다가 똑같이 모방해서 피싱 사이트 만들어서 거기다가 악성 스크립트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화면과 가짜 화면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작된 UI에다가 악성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코드에 뭔가 입력하는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다 트랜지션을 갖다가 다 모니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지션에서 어딘 지갑에 다른 지갑을 보낼 때 그 승인자의 서명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승인을 서명을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지션 위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콜드월렛에서 한 원래를 이체되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트랜지션이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아마 얘네가 위장했던 기술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승인자의 서명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담당자들이 승인이 있는데 이 승인한 트랜지션을 갖다가 실제로 정상적인 화면에서는 우리 허가된 주소로 보내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공격자 그 지갑으로 싹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규모 이더리움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터졌던 이슈들이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지갑이 털려서 뭐 많은 금액이 나갔다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왜냐하면 주시는 이제 거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이 바이비트 안에 다양한 그 탐지 모니터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렸을 텐데 이거는 거의가 정상적인 승인 절차, 정상적인 트랜잭션을 나가다 보니까 대규모 금액이 나가더라도 이게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 이번 사건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되게 정교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라자루스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문법들이 주로 피싱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피싱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계정을 털는 그런 해킹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낸 거죠. 사실 이번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번 사건 나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강조를 해서 이제 해킹 기법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되게 정교한 공격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 거고, 한두 명이 아니라 팀 단위 내지는 아주 조직 단위로 탄탄한 기술력을 동원하는 조직이 같이 협업을 해서 아마 이 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처음에 사건이 빡 터지면서 그러면 이게 북한 해킹 조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막 이런 의견이 부거했을 때, 여기 보면 아캄 인텔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크 엑스비트라고 하고 그 유명한 그 코인 분석 전문가가 여러 가지를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얘네가 사용했던 도구들, 방법들을 이렇게 연상해 보니까 이번 공격에 북한 해커들의 공격 방법과 되게 유사하다,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해봤더니 다른 뭐 FBI에서도 이런 나름대로 다른 채널 통해서 연구 분석해봤겠죠.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미국 연방 수사국들도 동일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북한 해커도 소행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은 이제 어느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딱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이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사 났을 거예요. 북한이 세계 3대 비트코인 보유국이 됐다. 하는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진행해 보면.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 탈취된 지갑 주소들이 이렇게 나간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저기는 이제 원래 복잡한데 하나를 갖다 따로 빼가지고 저렇게 단순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해킹에 관련하면서 아마 지갑 주소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그 지갑 주소들은 지금 FBI라든지 이렇게 바이비트가 자기네 공식 사이트에다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지금 그 지갑들은 다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체이널시스라든지 뭐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보안 회사들은 그 지갑 주소를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갑을 통해 가지고 나간 그 도식화된 화면이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제 FBI가 공식적으로 이 바이비트 해킹 관련된 지갑 주소를 저렇게 다 오픈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저 지갑들은 만약 저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가거나 전송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알람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저거는 저렇게 계속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라자루스 애들도 지금 선뜻 자기네 지갑을 갖다가 뭐 현금화 시킨다든지 다른 데로 옮기려고 아마 하진 못할 겁니다. 음. 많이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미 그만큼 가격에 해당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져갔으니, 이제 북한은 좀 어느 정도 자금력을 확보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에 대한 방법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아직 현금화가 안 됐기 그쵸. 때문에. 문제는 네. 이제 저렇게 엄청난 금액의 비트코인을 탈취해서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거를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음, 이 갖고 있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기존에 북한 라자루스라든지 북한 해킹 그룹들이 그중에 사용했던 현금 자산 세탁 방법은 뭐냐면 주로 중국에서 지하금융을 이용해서 음, 많이 세탁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저렇게 규모가 큰 거를 일거에 세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2조 원인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FBI라든지 뭐 바이비트라든지 회사들도 보면 저 지갑 주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모니터하고 그리고 전 세계 코인 분석 전문가들과 이런 지갑,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하는 회사들이 거의 눈을 부라리면서 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거를 쉽게 자금화하기는 쉽지 않고 아마 계속 북한 해커 입장에서는 저걸 그냥 두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저거를 가지고 담보로 하지는 않을까요? 담보로 우리 담보가 대출하든지, 뭐, 대출하는 것처럼. 일단은 그걸 하더라도 저 지갑들은 일단 블랙리스트예요. 음,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저 지갑에 대해서 뭐 담보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저 동결돼 버리면 쟤네들은 저 지갑으로 돈을 빼고 뭐 지갑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를 가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위험한 음, 행위는 안 할 거로 판단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상황은 지금 자금 세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네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바이비트 대응이 있어요. 일단은 어, 바이비트 대응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게 복구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해킹 사고 발생 직후 난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뭐 포렌식을 통해가지고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뭐 확인해 보니까 실제 내부 시스템이 뭐 손상 입은 경우는 없고 음, 다만 저렇게 이제 개발자 PC에서 암호화폐에서 뭐 승인을 하는 음, 그 서명이 음, 도작되면서 돈 나갔다. 나가는 걸 음, 확인해서 어느 정도 그 내부적으로는 뭐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그 지갑 주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네가 블랙리스트 API를 독립해 가지고 해커 지갑을 갖다가 지금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다 공개해 가지고 음, 전 세계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 관련된 기관이나 거래소에다 다 공개해 놨어요. 어, 어, 그래서 저게 움직이면 바로 들통납니다. 음. 그래서 이미 저렇게 지갑이 났기 때문에 이제 좀 라자르스 그룹들도 선뜻 저걸 가지고 다른 데 옮기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묶인 거예요. 근데 저거를 들통난다고 하는데, 사실 체포나 이런 행위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게 만약에 이제 거래소라 가면 보통 KYC가 있죠. 음, KYC가 뭐냐면 저 지갑 만들 때 신원 확인하잖아요. 네네. 신원 확인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아, 네. 다만 이제 KYC를 잘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걸 안 주기 때문에 기존에 그걸 안 주더라도 그럼 그 지갑 주소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만 하면 이 지갑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네. 그것만 추적이 되더라도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그 바이비트는 굉장히 그 해킹 사고 나서 큰 금액을 털렸지만 그래도 음,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어제 기사를 봤더니 얘네가 자기네 뭐 대출 받고 돈을 다른 네.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그 피해 입은 거래소들의 그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 계속 자기네가 그 자금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고 아마 저렇게 동결된 금액 중에서 혹시나 자기네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음, 아마 그 돈 돌려줄 수 가지고 있는. 돌려줄 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바이비트가 내세운 게 뭐냐면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한테 일종의 해커 바운드리 만들어서 저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하거나 또는 음, 저 돈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음. 사람들한테는 10%를 주겠다라고 아, 현상금 걸었어요.
현상까지. 네. 그러니까 2조 원이니까 2조 원에 현상금 10%면 2천억 원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걸어놓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또는 현금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를 복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복구를 복구가 할 수 아니라 있어요? 이제 동결시켜가지고 그 네. 돈을 묶어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찾아서. 그거를 지금은 저건 지갑 주소인데 저 지갑 주소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그러면 그 거래소에다가 얘기해서 묶어가지고 찾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저 지갑 주소가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어느 빅스를 통해 나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동결해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거래소에서 저 주소를 보면 대입을 해봐가지고, 우리 그렇죠. 거네 알 수 예, 있겠지. 이게 할까요? 어디론가 이제 결국은 내 돈을 찾으려면 거래소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에서 저런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 해당하는 주소가 왔다 그러면은 걔는 동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자루스 애들도 저거를 현금화 시키려면 아마 골머리 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결국은 지하 금융이라든지 네네. 지하 마켓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현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사실 지하경제 쪽에서도 사실 뭐 한두 푼이어야 몇 억 단위에서에 맞아요. 대한 네, 것만 맞습니다. 가능하지. 지금 2조 원짜리를 어떻게 한 번에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문제일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지금 50만 개에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뀐 게 지금 현재 전체 피해 금액에서 86%가 되고요. 그거를 계산하면 지금 9,117개의 비트코인이 지갑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9,100개. 어마무시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9,117개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뭐 현재 돌아가는 현재 그 소식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암호화폐 세탁을 진행 중이긴 한데 일단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까지는 세탁이 됐고요. 다만 이게 현금화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6월 28일 날에 20만 9,380개 이더리움이 바뀌었고 비트코인으로 그 다음 3월 1일 날에 6만 2천 개 이더리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해커들은 지금 15만 6천 개 이더리움은 남겨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마 이뭐 15만 6천 개도 아마 곧 어떤 방식 통해든지 아마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될 생각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마 힌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번 사건을 딱 터지면서 이제 기본적인 결론이라든지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보안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가장 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콜드 월렛조차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기존에 콜드 월렛은 핫 월렛은 인터넷 붙어 있는 거지만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망에 분리가 됐어서 폐쇄망이 있었다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했었는데 요 콜드 월렛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정 보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든 해외든 간에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폐쇄망이라고 해서 어택 서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표면 그렇죠. 자체가 항상 다 닫혀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번 계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 뭐 이거 말고도 기반 시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폐쇄망인데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가 나가듯이 이게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는 폐쇄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폐쇄망하고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사람이나 시스템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외부 해커가 그 폐쇄망에서 인터넷망하고 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개발자나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만약 찾게 된다면 걔네들은 그냥 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타겟을 놓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했을 때 뭐 100번, 1000번을 시도해가지고 잘 막다가도 만약 999번 잘 막다가 한 번 딱 털려버리면 내부망도 털리는 거니까 이게 망이 분리가 됐다 해서 우리는 해킹 안 당할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거래소의 보안이 강화된다는 필요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그 외에 뭐 보안 강화로서 뭐 다중 서명, 어, 오프라인 저장, 뭐 저자 트래싱 모니터 등등등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거래소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또 거래소들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업계가 협력하는 거. 어, 그래서 업계가 협력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글로벌 보안 네트워크가 이런 걸 통해서 해킹을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킹을 방지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뭐 저 회사나 저 거래소에서 털린 거 나 관계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업계에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정보도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이런 거를 도모하지 않으면 음, 아마 이런 사건들은 바이비트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거래소에서 해킹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계의 협력을 통한 다중 보안 또는 협력 보안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 보안 솔루션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을 거고, 보안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솔루션 회사나, 뭐 아니면 같이 보안을 하고 있는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의 뭔가 피해나 영향력이 있던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이비트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안 솔루션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리 예를 들면 뭐 100번에서 99번을 잘 막는다 하더라도 보안 솔루션이 한 번만 못 막으면 음, 사실은 그렇죠. 이 보안이라는 거는 영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 솔루션을 잘 하고 튜닝하고 룰 세트 잘 하더라도 한 번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해킹이 일어나 보면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안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 사람들 그리고 계속 음, 이런 알람 같은 거 뿌려서 확인해보고 절차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보안 솔루션만 의존하지 말고 그 보안 솔루션들도 튼튼히 갖춰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술 스킬업을 해서 모니터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쉽지 음, 않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뭐 자금 세탁 방법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북한 해커들이 자금 세탁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중국의 지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자금 세탁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는 잘 막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탈취된 정보를 갖다가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협조가 협조가 가능할지. 가능하냐. 음, 만약에 중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탈취 자금을 갖다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 아마 북한에서 이 자금화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음.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약간 북중 관계도 약간 애매한 관계가 그렇죠. 나타나고 예. 그래서 있고, 아마 중국에서도 이 일을 수용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 국제적 네, 비난도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직접적으로 대놓고 해주지는 못하는 그 상황.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뭐 정상적인 거래소 통해 가지고 뭐 지갑 주소도 다 알려져 있고 그다음 거래소에서 이런 걸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갑 주소로 돈이 많이 오간다면 추적은 분명히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북한 해킹 자금을 추적하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 내에 있는 지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네. 이건 추적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음,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거 현금화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퀘스천이다. 음. 북한 입장에서는 요즘 친하게 지내고 있는 러시아도 있잖아요. 일단은 러시아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장외 거래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장외 거래 우리가 보통 OTC라고 하는데 네, 이런 장외 네. 거래를 통해서 할 거고 그 OTC의 브로커들 보면 대부분은 범죄 조직과 관계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마 자금을 세탁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번 그 바이비트 사건이 저도 처음 났을 때 사실은 별로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별 대수롭게 그렇죠. 안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X 계정이 막 엄청나게 뜨고 그리고 음,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 관심 갖고 좀 조사해보 해보니까 상당히 이런 그,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사용했던 기법들도 음, 다양하고 해서 앞으로는
북한 그 해킹 조직들이 더욱더 이런 가상화폐를 노리는 해킹 공격을 많이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탈취하는 방법은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 탈취하는 게 제일 방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을 나면서 아마 시사한 바가 크기 때문에 혹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뭐 보안 담당하신 분들은 이번 사건을 좀 더 좀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신트 하시면서도 이제 새로운 팔로라고 이야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개척지 혹은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렇죠. 요소가 왜냐면 될 수 이제 있겠네요. 사실은 여기 이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잭 엑스피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그 사용한 툴들 보면 대부분이 다 오신트 도구들입니다. 상용 도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상용 도구들을 보다는 이런 오신트 도구들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보들을 가지고 소스 갖고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분석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가상화폐 거래소 추적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위협 정보나 이런 것들, 쓸데 액터들을 추적하는 것들에 이 오신트 기법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받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도 이제 뭐 기존에 뭐 C타일이라 해가지고 악성 코드 뭐 TTP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오신트까지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실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신트 기법들도 많이 활용하게 되면 네네. 조금 더 국내에서도 보안 분석 스킬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석 어떤 한 인력들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아마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국내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네. 덕분에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그리고 실제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북한이 이제 돈 벌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오히려 좀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잘 해봤던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